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사상 전쟁인 6.25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은 1955년에 1인당 GNP가 65달러로 세계 최하위의 빈민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2019년엔 1인당 GDP가 31,838달러로 세계 2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야경입니다. 너무 멋지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메가시티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큰 건물이 롯데타워입니다. 총 123층의 건물로 높이는 555m에 이르고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호텔 위에 배가 걸린 마리나 호텔을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이 수주를 포기한 이 호텔을 대한민국의 건설사인 쌍용건설이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해 싱가포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기술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77년의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세계적인 노하우를 갖춘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처절했던 전쟁도 끝내지 못한 휴전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한국인들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상정 차장입니다. 저를 소개해드리면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내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서 채용, 교육, 조직문화 등 인사 전반에 걸쳐 역할을 수행하고 지난 7년 전부터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사 전문가로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개설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대한민국 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 내 구성원들에게 기업의 밸류를 전파하기 위한 수많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준 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피쉬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처음 발간된 이 책은 실제 미국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 이야기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일하는 시간을 더 즐겁게, 더 기운 넘치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책입니다. 책 속에 제가 외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구절을 소개해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There is always a choice about the way you do your work, even if there is not a choice about the work itself.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고, 듣고 있고, 먹고 있고, 보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무엇이 있습니까? 삼성전자 휴대폰으로 매일 통화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를 타고 출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LG전자 TV를 시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K-팝에 맞춰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K-무비에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언급한 휴대폰, 자동차, TV, 영화, 음악, 음식, 드라마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특히 문화와 관련된 컨텐츠는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단기간에 발전시키기 매우 어렵고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근간이 없는 나라는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무형 문화입니다. 고작 7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세계적인 제품과 세계인이 열광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비드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조차도 초기 대응을 잘못해 많은 인명피해를 감수해야만 할 정도로 그 피해가 컸고,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19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방역에 대한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오미크론에 의해 확진자는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사망자 비율이 0.1%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집단 면역의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간 발생했던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을 극복해 오면서 튼튼한 국가 방역 체계를 갖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위기 극복의 힘은 어디에서 발원한 것일까요? 아마도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 931차례의 외부 침입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나라를 지켜낸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위기 극복 유전자인 한국인의 가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국가 코트디부아르와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코트디부아르는 1인당 1.2헥타르 정도의 비율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0.19헥타르로 6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입니다. 기후는 열대성 기후인 코트디부아르는 1년 동안 기온의 변화가 25도에서 32도로 그 차이가 크지 않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한여름에는 40도나 되는 기온이 오르고 한겨울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맞게 옷을 바꿔 입어야 하므로 한국 사람들은 많은 옷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의류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얼음 오는 추위와 견디기 힘든 더위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무척 강하답니다. 대한민국은 코트디부아르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60%에 이르지만 이들의 내면에는 대부분 유교적인 정신 세계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래프는 비트코인 그래프가 아닙니다. 지난 60년도부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 어떤 경영 통계에도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경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만 달러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6.25 전쟁 후 대한민국에는 호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68%밖에 면적밖에 안 되는 국토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그나마 자원이라고 있던 광물은 거의 대부분 북쪽에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 모든 산업시설이며 건물이 모두 붕괴되어 간신히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했던 모습이 1950년대, 60년대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빈민국이 어떻게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휴대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K-팝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K-무비가 오스카상을 받고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한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원래 교사였던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군인이 되었습니다. 1961년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연으로 잘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확실한 계획과 목표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루기가 쉽지 않겠지요. 1961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5년 주기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 추진되어 거의 30여 년이 넘는 동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되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경제 자립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고 후기에는 성장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마을 운동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도입되어 농촌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농업국가로 국민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국민들 또한 전쟁 후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면 그 계획은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마련과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요청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세대의 생존은 유한하나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것은 결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요 이를 내일의 세대 앞에 물려주어 길이 결의의 영원한 생명을 생동케 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새마을운동은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에도 전파되어 이러한 새마을 정신과 방법을 학습하고 실행하여 수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에서 말하듯이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정신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는 교통망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가도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시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자의 이동을 위한 교통 시스템이 가장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2019년 현재 4,767km이며 일반 도로를 포함하면 11만 1,314km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인데 1970년에 완공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로지르며 그 길이가 416km에 이릅니다. 도로는 사람 몸의 혈관과 같아서 도로의 존재 이용으로 인해 경제 발전의 속도가 결정되어집니다. 중앙은 전 세계 최고라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인구의 44%인 2,300만 명이 매일 아침 출근하고 매일 저녁 퇴근합니다. 수도권 지하철만 해도 그 길이가 무려 350km에 달합니다. 아울러 전국 주요 4개 도시에도 지하철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는 9,697km로 이 중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열차 길이는 1,060km에 달하며 지금도 지속적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기본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커뮤니케이션 툴인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생각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빠른 입력 및 전달 이 모든 것이 갖춘 것이 한글입니다. 한글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1446년에 만들어 반포하였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중국의 한자를 비로다 사용하였으며 지배계층인 양반들만 사용을 독점하였고 국민의 대부분인 일반 국민들은 배울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지배계층도 중국 글자를 사용함에 있어 글쓰기가 너무 어렵고 의사 전달도 쉽지가 않았으니 글을 배울 수 없는 하층민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긴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오직 국민을 위해 반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배계층은 우월감에 한글을 경시하고 지속적으로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9년부터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때부터 한글을 사용하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국민 전체의 99%에 달합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로 일주일이면 여러분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자판이 영문과 한글 자모가 동시에 있어 입력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휴대폰이 일반화되면서 오른쪽과 같이 새로운 자판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글이 세계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실험에서 일정 글자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데 중국어, 일본어에는 35초인 반면에 한국어는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아 7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세계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발전에는 훌륭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추앙받는 세종대왕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대한민국은 어렵고 뜻도 잘 통하지 않는 중국 글자를 소수만이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에 의해 왕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에 왕도 신하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오직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두고두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대한민국과 근거리에 있어서인지 과거부터 셀 수 없는 침략을 해왔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은 일본이 1592년부터 7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몰아넣은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그때 오직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지킨 이수신 장군이 있었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20여 년간의 독재를 했다는 평판을 듣기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영화를 누리고 있었을까요? 지금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등등 세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한민족의 사상전쟁이었던 6.25 전쟁이 1953년에 휴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남자는 20세가 되면 누구나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제대 후에도 6년 동안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40세까지 민방위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대는 상명하복의 명령 사회로 엄격한 명령 시스템과 잘 정비된 조직에 의해 운영됩니다. 과거 1960년, 70년대는 36개월을 복무하였으며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문화에서 군 복무를 했고 정부나 공공기관, 일반 기업들도 자연스레 군대 문화를 들여와 운영되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경례 구호를 살펴보면 충성, 필승 등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상사에 대한 복종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도 이러한 군대에서의 경험과 마음가짐이 자연스레 직장 생활에 젖어들게 되어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지독히 부지런하고 인내심도 많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며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든 달성하고야 마는 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올드 세대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경제 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70년대에는 부유하지 못했던 가정 환경에 학업의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프에 보듯이 그 시대를 살았던 55세, 64세의 대졸 이상 비율은 2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조차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가정 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제 발전의 주역들은 그들 자녀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녀 세대인 25세에서 34세의 대졸 이상 비율이 2019년 거의 70%에 육박해서 OECD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극성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 교육을 제외한 사교육비만 해도 21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재 양성의 노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 할지라도 이를 활용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결코 자체적인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뉴얼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제품 출시를 한국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만 개선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은 세계 신상품 출시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특성을 반영해서인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차 안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를 세계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를 미국 본사에서 미국 내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74년에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삼성전자는 반도체 선진국인 일본을 오래전에 앞질렀고 2017년엔 반도체의 종주국인 미국까지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e스포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상위 25명 중에 19명이 한국 게이머일 정도로 지략이 필요한 전략 게임에서 세계 최고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밤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밤새 소매상을 위한 도매 시장이 열리고 새벽 출근을 위한 버스는 4시 30분부터, 지하철은 5시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집 근처에서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24시간 어느 때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은 아픈 환자를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한국인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양치를 하고 여성분들은 화장까지 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 하루에 하는 일들을 글로 써보면 무척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렇게 지금도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런한 모습이 지난 70여 년의 기간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발전을 일으켜내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처럼 작은 나라가 지난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로 뭉쳤던 힘 때문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불과 120년 전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 통치하던 시절에 국가를 되찾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투쟁했던 의병입니다. 그 아래 사진은 1997년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이었던 IMF 구제 금융 시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였던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던 모습입니다. 한국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의 위기 상황 때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기 극복 특성은
5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하나의 민족이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 내부에서는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1984년 LA 올림픽의 양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내 올림픽 선수 선발전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지만 SK 하이닉스라는 경쟁자가 나타나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결과 경쟁이 한국을 발전시키는 시너지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용을 주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들만 보더라도 선도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세계 1위가 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미국 LCA가 최초 개발한 컬러 TV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 TV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TV 시장을 지배하던 일본의 소니가 9.5%인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저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모토로라가 처음 선보인 휴대폰은 2020년 삼성전자가 전 세계 22%를 차지하고 있어 유명한 애플의 아이폰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이 처음 만들었던 반도체는 2021년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SK 하이닉스도 3위를 차지하고 있어 반도체 시장의 20%를 대한민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조선을 변화시켜 LNG선을 만들어 세계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인은 기술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처음은 선도국의 기술을 배워왔지만 이를 혁신시켜 전 세계 1위 상품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코리언이라고 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빨리빨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 기회를 잡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야 하는 것이겠지요. 한국인 90% 이상이 식사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식사를 빨리 마치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큰 탓이겠지요. 이러다 보니 느림을 참지 못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로 빠르고 지하철이든 버스든 카페든 와이파이는 무료로 제공되고 그 속도 또한 놀라울 정도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건 집이건 사무실이든 공원이든 장소에 상관없이 30분 이내 배달이 가능하고 국내는 어디든지 이틀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오늘 필요한 것이 내일은 쓸모없게 될 만큼 기술의 변화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현대 사회를 보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성향은 오히려 큰 강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과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농업에 기반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대였으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반면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는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시기가 매우 짧아 그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도 10명을 넘지 못해 이웃들의 노동력을 빌리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노동력을 교환하여 농사를 짓는 품앗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농사가 아니라고 해서 일을 대충 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그 사람과 다시는 품앗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일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김치를 만드는 김장, 혼례나 장례 때의 음식 만들기 등 품앗이는 대한민국의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가 변하여 이러한 풍속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국인들의 유전자에는 아직도 이러한 품앗이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코이카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가려 소홀해질 뻔했던 국민들의 민주주의도 이루어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냈고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을 하야시킬 만큼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리더십으로 폭발적인 경제 발전도 이루어냈고 아울러 국민이 주인인 나라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전 세계의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인 모두가 국가의 지침에 따라 코비드-19 방어에 최선을 다해 세계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만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이는 리더들이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학력의 인력들이 준비된 나라라면 대한민국은 더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코트디부아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국민 모두가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경제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트디부아르는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도전적이고 긍정적이며 열정적으로 만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코트디부아르는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들과의 소통의 툴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트디부아르의 리더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사로운 것에 앞서 공익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코트디부아르의 국가 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코트디부아르는 국가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는 애국심을 어떻게 고취시키고 있습니까? 코트디부아르는 국가 발전을 책임질 인재들을 위해 얼마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코트디부아르는 국가 발전을 위한 혁신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코트디부아르는 부정부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얼마나 강력한 법률, 도덕,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린 9개의 물음이 국가의 리더인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노래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한 노래입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부지런해지고 스스로가 역경을 이겨내고 국민들 서로가 협동해서 잘 살아보자는 내용이 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들려졌고 이 노래를 들으며 국민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졌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노래를 매일 듣고 살았으니까요. 아마도 국민들 모두가 이 노래의 가사처럼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보다 정신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